어디서 이런. 난 이건 안철수가 1차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 이유미하고 이준서한테 책임 묻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유미 이준서는 감옥을 가야 되고 내가 가봐서 알아.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이면 최소 징역 8개월이야. 알지? 징역을 8개월 씩을 살아야지. 그지? 그리고 안철수가 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기 은퇴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당시에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막판 3일 동안 지랄 발광을 했던 박지원과 김경진, 이용주 이 검사 출신 의원들도 그 당시에 이 녹음 파일이 사실이다. 누차 확인했다. 꼭 저 김현종 쇼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사람들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이 사람들 개인이 질 책임이 아니라 이건 국민의당 당이 책임져야 될 문제야. 국민의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나는 국민의당이 존재할 목적을 난 상실했다고 봐. 국민의당을 존재시킬 국민의당이 앞으로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라고 보고 나는 더 이상 국민의당이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국민의당 전체가 같이 공동 책임으로 이 대선 직전에 이 엄청난 사기극에 동조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이상돈이 자기는 거리를 두고 있었고 그때 어설펐다. 그때 비판했어야지. 그때 침묵했다는 거. 침묵의 동조가 가장 나쁜 죄야. 내가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침묵의 동조라고 생각해. 침묵의 동조죄가 많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켜. 따라서 국민의당 의원들 전체가 이번 문제에 주범이거나 종범이거나 침묵의 공범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 뭐냐 하면 이유미라는 여자의 존재야. 이유미라는 여자가 일찍이 청춘 콘서트를 다녔다는 게 그게 이 청춘 콘서트가 옛날에 2011년 12년 이때 했던 거잖아. 근데 이 여자가 박근혜 페북의 메인에 등장한다는 거야. IT 벤처라는 이름으로 박근혜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를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그거 찾아봐요. 그 오마이뉴스에도 나오고 뉴스 여러 군데 나왔어. 박근혜하고 환하게 웃은 이유미의 사진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이유미가 그 2번 이유미 맞냐? 맞대. 동일인물이래. 자, 그렇다면 박근혜가 찾아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박근혜를 칭찬했던 사람, 문준용 녹음 파일 조작의 배후가 누굴까? 한겨레 신문에도 났네요. 잠깐만요. 제보 조작 이유미 안철수 제자 박근혜와 인증샷도.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단지 이게 국민의당만의 문제였을까요? 이게 대통령이 누구를 찾아가서 같이 인증샷을 찍고 그거를 3년 동안 메인 화면에다 걸어둘 정도였다면 이게 2014년에 만난 거야. 근데 여전히 걸려 있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사건이 또 뭔가 묘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측에서는 어제 김경준의 그 인터뷰, 손석희 뉴스에서 김경준 인터뷰가 오전 이제 그 8시부터 9시 사이에 나왔죠, 먼저. 일부에 김경준 인터뷰가 먼저 나왔어. 그래서 BBK 실소유주가 그 이명박이다.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온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9시에 이유미가 긴급 체포가 됐어. 그리고 이유미라는 이유미하고 안철수 막 던진 거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안철수를 까던 애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안철수 제자, 안철수의 최측근, 이렇게 막 언론에서 던진 거야. 그래서 김경준이 이야기했던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 자기가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인터뷰는 완전히 묻혀버린 거야, 이 사건으로. 그지? 이번 사건은 지금 친이명박 언론이 이걸 막 띄웠어. 그래서 이걸 BBK를 덮으려고 했다 라고 이제 한 측에서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나는 일리가 없지는 않다고 봐.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시점상 그래. 김경준 인터뷰가 8시 반쯤인가 있었어. 그리고 나서 9시에 이유미가 체포가 되는 거야. 긴급 체포,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유미가 체포되면서 이 김경준의 인터뷰 내용은 뉴스에 안 나와요. 완전히 뭐라 그러나 손석희 뉴스에서 김경준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이 이유미 사건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물론 이게 박주선이 사과한 게 몇인지 한번 찾아봐봐. 박주선이 사과한 게 몇인지. 그게 어저께 낮이었어. 그죠? 어저께 오후. 그러니까 박주선이 사과한 건 어제 오후였어. 그리고 그 어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김경준이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다. 자기가 뭐 그 통장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걸 제출하겠다. 그런 인터뷰를 했어. 근데 9시에 그 검찰에서 수사받던 그 이유미가 긴급 체포가 되면서 김경준의 인터뷰는 완전히 날아가. 완전히 덮여버리고 이번 문제로 그냥 쌩 난리가 난 거야. 이번 문제는 검찰과 언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검찰과 언론이 아주 그 손발이 짝짝 맞게 움직인 사건이야. 검찰에서 그 이유미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게 어제 오후인가 그래. 근데 그 박주선이 바로,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이유미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대. 근데 어저께 오후에 박주선이 사과하면서 꼬리를 자르려고 그랬어. 근데 어제 저녁 때 김경준의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인터뷰가 나왔어. 그리고 9시에 이유미가 긴급 체포되지. 그리고 김경준의 인터뷰는 전체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명박의 BBK를 덮기 위한 수가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 하나 있고요. 나는 이번에 그러면 BBK 이야기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이유미가 조사되기 시작한 게 시점이 언제냐를 알아봐야 돼. 이유미네 즉 그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라는 수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가령 김경준 얘기는 내가 지난주에 김경준 뭐하냐?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라더니 왜 조용하냐?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손석희가 나와가지고 김경준 이야기를 해. 그리고 다음 주에 내실 있게 보내드리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불과 한 3, 4일 됐어. 불과 3, 4일, 그러니까 4, 5일 안에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 이 문준용 녹음 파일에 대해서 검찰이 이유미를 조사하기 시작한 시점, 조사하러 왔다 갔다 하고 조사하기 시작한 점이 언제냐? 그 이전 뉴스가 있었나요?
지금 문준영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라는 그 뉴스가 이전에 그러니까 어제 이전에 있었냐? 문준영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조사를 50일 했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도 안 나왔어 뉴스가. 50일 동안 조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죠? 어제 오전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서 밤 9시에 이제 긴급 체포가 된 거야. 근데 나는 이게 BBK를 덮기 위해서 이번 문제를 일으켰느냐? 지금 이제 시점상 BBK를 덮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안철수 이유미 건을 터뜨렸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되긴 돼. 그런데 나는 그걸 대처하기에는 시간이가 전반 큰 시간의 흐름이 안 맞는다는 거야. 내가 김경준을 던진 건 지난주였고, 그리고 김경준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한 게 지난주 손석희 뉴스에서 딱 한 번 받았고, 그리고 어저께 예고 없이 빵 나온 거잖아. 근데 어제 예고 없이 나올 걸 미리 알고 이유미를 조사하다가 9시에 긴급 체포했을까? 그래서 나는 BBK를 덮기 위한 그림이다라는 그 주장에는 시점상 그럴싸하지만 나는 요 얘기가 또 덮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 하나의 가능성이, 하나의 소설이 그게 있다라면 나는 또 하나의 소설을 써보려고 해. 또 하나의 소설. 무슨 소설이냐? 자, 여기부터는 내 소설이야. 여기부터는 나의 소설인데, BBK를 덮기 위한 이유미 사건이라는 그 네티즌들의 주장, 그건 이제 여러분의 주장이고, 나의 소설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를 움직이는 이명박 세력과 전두환 세력이 있다. 그들이 이번 대선을, 그러니까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호남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호남에 그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호남과 민주당을,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의 민주 세력을 이간질을 시키는 전술을 썼다. 그거는 이 2017년에 대선을 노린 그림이었다. 그래서 2017년 대선에서 소위 마크롱처럼,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이 새로운 인물을 스타로 띄워서 그 사람을 당선시키고, 그 다음에 있을 18년 지방선거에서 그 한국판 마크롱당의 그 마크롱당이 전체 선거를 주도하게 하고, 그러면 지방선거가 싹 날아가면 그 다음 총선거도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2년 뒤에 총선거까지 무너뜨리고 그들이 완전히 장기 집권하는 구도로 계획을 짰던 게 아닐까. 첫 번째 그림은 그들은 그런 계획을 짰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산 앙크롱을 대통령을 만들고, 문재인은 안 되니까 앙크롱을 뽑아라. 그 다음에 그 앙크롱이 압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앙크롱의 당이 지방선거를 압승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 압승한 당이 총선까지 이기면, 그러면 이 개헌을 통해서 그들의 영구집권 체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스토리를 하나 짰을 수 있다. 라는 소설. 근데 그 소설이 그만 좌절됐어. 그 계획이. 왜 좌절됐냐? 그만 앙크롱이 너무 말을 못했던 거야. 내가 바보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 온 국민이 어디다 들이밀어도 명함을 못 내미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자, 그러자 이제 용도를 다한, 얘는 어디다가도 못 내놓겠다. 그래서 이제 용도가 다한 앙크롱을 버리기로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호남을 휘어잡을 만한 새로운 인물, 선명한 쌍욕하는 누구를 딱 띄우기 위해서, 밑밥을 깔기 위해서 앙크롱을 지우고 앙크롱을 내다 버리고, 그 선명한 그 호남 사람들을
만한 외부 인사를 내년 서울시장으로 밀면서 뉴라이트 세력이 쫙 뭉치고 이명박도 무능하다. 그러니까 일당이 이명박이야. 일당이 이제 문재인이야. 문재인 정당도 무능하다. 홍준표의 막말 정당도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인물로 가자. 특정인을 언급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과거에 정동영 운동했던 사람들이 뭉치면서 안철수를 내보내고 새로운 인물. 왜? 고향이 경상도면 더 좋겠지? 특히 경북이면 더 좋겠지. 경북 출신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정치인을 국민의당의 새로운 선수로 들이밀면서 바른정당이 같이 움직인다 라는 새로운 소설을 쓰는 거지. 그래서 박지원하고 바른정당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같이 합칠 수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풍겨놓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싹쓸이를 하는 거지. 이때 문재인 주변에 썩은 인간들이 싸놓은 똥 냄새가 진동을 해서 국민들은 절망한 상태일 것이고, 홍준표와 자유당은 이미 버리기로 한 카드고, 그래서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려는 그런 계획을 짠 건 아닐까라는 소설. 소설이야. 소설이야. 네, 소설이에요, 소설. 안크롱보다 말 잘하는, 잘생기고 학벌 좋고 고향이 경상도 출신인 새로운 정치인을 준비해놨다면 이라는 소설이지. 띄우겠다 뭐 이러면서 설치고 나오는 젊은 정치인이 있는지 잘 봐. 정치를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정치한다고 나서면 나라면 의심을 할 거야. 그 다음에 호남에서 갑자기 그 특정 정치인을 띄운다. 호남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정치인이 있는지 한번 잘 봐봐. 그러면서 이 바른당하고 국민당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그 안철수 자리를 새롭게 메꿀 만한 새로운 인물을 준비 중이지 않는지 긴장하고 보란 얘기야. 그게 누구라고 단정하지 말아요. 예. 새로운 명박의 아바타가 누군지 단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제 명박이라고 하지 말고 뉴라이트 아바타가 누군지 단정하지 말아요. 언제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지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자유당 내부에서 장제원하고 홍준표가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논쟁이 뭔가 이건 또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 이것도 이제 새로운 자유당을 소재로 한 소설이야. 이제 자유당을 소재로 한 소설 한번 써보자면, 송일국을 또 내년에 무슨 선거로 띄우려나 봐. 갑자기 텔레비에 송일국이 막 나오고 그래. 송일국 엄마 꿈이 송일국 대통령이라며. 자, 뭐 이제 세 번째 소설이야. 세 번째 아이템. 자, 이 세 번째 아이템은 뭐냐면, 자유당, 이제, 이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뉴라이트 애들이 뭔가 이제 이 새로운 정당 운동을 해야 돼. 새로운 정당 운동을 하기 위해서, 소위, 그 옛날 보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올드 라이트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 뉴라이트 애들이 볼 때. 그러면 이제 이 뉴라이트 애들이 올드라이트를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 이 올드라이트는 박근혜라는 그 치명적인 약점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 있고, 이게 이제 이 김진태가 그 세력을 이게 새로운 세대가 되겠다. 자기가 세대 교체할 테니까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씨알도 안 먹힌 건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이야. 인구가 너무 희박해. 내가 강원도 얘기했지? 강원도 사람들은 춘천에서 원주 오라 그러면 멀다고 안 와? 강릉에서 원주로 오라 그러면 멀다고 안 와? 산을 넘어가나? 안 가. 이 강원도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냥 집안에서 혼자 살아. 굳이 뭐 이웃에 신경 안 쓰고 살아. 그런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쪽수에서 밀려. 강원도 출신들이 단결해봤자 얻을 수 있는 표가 몇 표 안 돼. 그래서 내가 볼 땐 김진태의 세대교체로는 그냥 까인 게 아닐까라는 소설. 그런 이제 소설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김진태를 중심으로 한 올드보이의 반격. 조원진은 외모가 좀 많이 딸리는 것 같고, 이 나경원이도, 지금 이제 나경원이가 가장 준비 중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박근혜에 대한 문제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잠히 아꼈다가 내년에, 나경원을 중심으로 해서 올드라이트들이, 다시 확 일었을 것이냐. 아니면, 이 홍준표랑 장제원이가 누구야? 바른당으로 제일 먼저 나가자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바른당을 막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장제원이 갑자기 자유당으로 돌아갔어, 혼자서.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자유당 안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자유당과 그 바른당이 통합해야 된다고 계속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세 번째 흐름인데, 이 홍준표와 장제원이 진짜 싸우는 거라면 홍준표는 자유당을 없애버리려고 당대표 나오겠다는 거고, 장제원이는 자유당과 바른당을 합쳐서 이 자유당과 자유바른당과 그러니까 그 민주당 구도, 여기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해서 양시양비론, 둘 다 옳고 둘 다 틀리다. 그래서 매번 전국의 발목을 잡자. 요런 계산을 한 팀이 했을 수가 있고, 이제 홍준표도 비슷한데 자유당을 완전히 해체해서 이명박 박근혜의 모든 과거를 싣고 새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지금 논리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닐까. 예. 라는 소설. 그 특정인의 언급을 하면서 무슨 쓰레기니 뭐니 이런 말 하시면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예, 말들 조심하시고요. 이것도 또 하나의 소설이에요. 예, 자, 이 망치 부인의 세 번째, 오늘 막 세 가지 소설 다 나갔어. 버퍼가 심해요? 그럼 이게 지금 세 번째가 진짜인가?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연재 소설을 써볼까 해. 국민의당에서 쓸모없어진 안크롱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해서 바른당을 끌어다가 내년 서울시장을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영남지방을 표를 갈라치기 할 새로운 청년정당을 누구를 내세워서 주도할까? 아니면 자유당 바른당 내부에서 자기네들의 자감론, 내든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세력 균형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요 세 가지에 대한 앞으로 이제 연재 소설을 한번 써볼까 해요. 어때? 이 아이템 마음에 드세요? 예. 결국 이 내년에 부산 지역은 부산 지역대로, 그리고 기존의 정치권은 서울시장을 놓고 일대 격돌을 준비하고 있는데 to be continued. 소설입니다. 예. 막 화내지들 마시고.
있어요. 자, 과연 우리는 오늘 10,000명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예. 자, 현재까지 투표 인원 몇 명? 이런 8,148명. 예. 8,148명이 투표했어요. 예. 오늘까지 10,000명이 투표를 해야 내일 방송을 하겠어. 문준용을 이야기를 할게요. 금요일날 목포를 갔어. 예. 금요일날 목포를 갔고, 그 금요일날 청와대에서 영부인이 더민주 여성 의원들을 불러서 그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통이란 소통 외교 소통 내조 이러면서 모임을 했어. 그리고 나서 6월 24일 새벽 4시 25분에 더민주 여성 의원들의 의원실로 전화한 결과를 알려드린다라는 글이 5위에 처음 올라와요. 그러니까 23일에 영부인이 더민주 여성 의원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탁현민에 대한 무엇보다 이제 그 전날 더민주 여성 의원들이 탁현민을 사퇴시켜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라고 뉴스에 나왔어. 백혜련 의원이 그걸 발표를 했어.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부인이 여성 의원들을 데리고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 근데 그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안 나왔어, 뉴스에. 근데 6월 24일 4시 25분에 더민주 여성의원실에 전화한 결과라 그러면서 웬 글이 하나 올라와요. 예. 근데 여러분, 보통 4시 20분이면 누가 활동하는 시기야? 그 다음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오유에 가입한 날짜가 17년 5월 10일이야. 대선 바로 다음 날 가입한 사람이 새벽 4시 25분에 더민주 여성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그리고 인재근에 대한 비난 글이 막 퍼져나가는 거야. 이게 우연일까요? 예. 그 다음에 그 인재근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글을 쓴 애들의 트위터가 쭉 명단이 왔는데 50여 명 돼요. 내가 늘 그랬잖아. 한 50명이 움직인다고. 그 글을 쓴 애들이 한 50명이야. 트위터에서. 그래서 이 50명의 과거의 글을 봤더니 내용이 뭐냐? 양양자를 막 띄워. 그러면서 노조를 비하해. 지금 24일 4시 25분에 이 여자 글이 올라오고 8시 반에 이 여잔지 남잔지 이 인간의 글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가. 그리고 트위터로 한 50명이 쫙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까지 인재근을 까는 글을 올렸어. 근데 그 50명의 과거의 글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양양자 찬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조 비하, 노조 비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뭐 있었는데, 하여튼 양양자하고 삼성을 끼고 돌고, 그러면서 노조를 비하하고, 그리고 하여튼 이 운동권, 그리고 여성들을 되게 비하하는, 여성 비하, 여성 비하 글, 이런 글들이 쭉 올라온 50명이 토요일 일요일에 인재근 비난 글을 썼더만. 여성 비하, 그러니까 메갈 드립, 메갈 드립을 했고, 그 다음에 모두가 나에 대해서 아주 악플을 달아놓은 애들이야. 망치 부인에 대해서 아주 악플을 달았던. 뭐가 보입니까? 예. 지금 이게 딱 댓글 부대 움직임이야. 딱 댓글 부대 움직임이야. 그러면서 이 50명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지난 이제 뭐 몇 달 동안 얘네들이 이제 그 문재인을 지지한답시고 글을 썼어. 근데 문재인의 진짜 좋은 말, 문재인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 다 누구 욕만 했어. 얘네들의 특징은 누구를 욕만 했어. 그리고 무슨 욕을 하고 그거를 RT하는 애들이 7, 800이야. 기본이 7, 800. 그게 이 50명이 그 막말 부대야. 예. 그리고 이제 이 막말 부대가 글을 쓰면 한 7, 800명이 RT를 했더만. 그가 호남 비하도 하고, 예. 호남 비하하고 국민의당 비하하고 비문 의원들 비하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이거를 보통 7, 800명이 RT를 하는 그런 작전을 폈더만. 예. 대부분 문재인 사진이나 뭐 달림 어쩌고 하면서 뭐 그 문재인과를 지지한다라는 표시를 해놓고 이 짓거리를 했어. 누군지 수상하잖아. 특히 아주 노조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극악한 말들을 막 한 애들이야. 예. 딱 뉴라이트 논리야. 얘네들이 딱 뉴라이트 논리로 글 쓰는 애들이야. 이 누굴까? 요 50명의 부대하고 같이 움직인 사람들에 대한 제보도 들어와 있어. 문재인 캠프와 연관된 사람들 중에 이 50명과 같이 움직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제보도 들어와 있어. 누구누구 보좌관, 제보도 들어와 있어.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고 바로 잡아. 아니면 싹 다 깔 테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젯밤에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인재근 의원실에 국회의원실, 거기다가도 전화해서 물어봤어. 인재근 의원이 탁현민 축출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남자 보좌관 있느냐. 그런 말 한 적 없대. 무엇보다 인재근 의원이 그걸 주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일반인이 전화했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말을 하겠느냐. 뭐 하자는 거지? 자, 뭐라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뉴스타파 영상을 틀면, 아프리카에서 뉴스타파에 후원을 끊겠다라고 막 협박질하고 지랄했다며? 이거를 보도했다고, 뉴스타파가 이걸 보도했다고? 막 뉴스타파에 후원을 끊겠다고 뭐 난리도 아니었대. 3월 달에. 예. 국정원의 여론 조작,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는 시발단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문재인 후보 한경호 까는 것도 마찬가지야. 했고, 대선 뒤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메갈이 아니라 한경호 까기. 뉴스타파 취재 결과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역시 SNS 담당 팀장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대 대선 첫 TV토론회가 열린 2012년 12월 4일 오전 10시 한 트위터 사용자가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1분에 한 번 꼴입니다. 주로 박근혜 후보의 실언을 모은 겁니다. 오후 2시 잠시 쉬던 이 트위터 계정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이번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후 8시 후보 토론회가 시작되자 문재인 후보는 대선 긍정적으로, 전에 나왔어요. 박근혜 후보는 부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작성해 토론회 상황을 중계합니다. 내가 이걸 왜 대선 전에 못 틀었냐면
나 또 고발할까봐 문재인 캠프에서 2012년처럼 그때도 나 문재인 캠프 사람들이 나 고소했잖아. 그래서 못 들었어. 그래서 지금 듣는 거야. 이 반값 등록금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원색적인 표현도 등장합니다. 돌아가야지 변질이 됐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이 사용자는 이날 하루만 이런 식의 글을 트위터에 100건 넘게 올렸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고 퍼나르는 또 다른 트위터 계정도 여러 발견됩니다. 프로필 사진엔 얼짱으로 알려진 여성의 사진을 넣어 계정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 계정들의 주인은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진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2012년 11월 초부터 대선 당일까지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4년 사법부는 이 문재인 캠프의 SNS 활동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그 판결문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당시 보좌진 17명은 개인당 많게는 2만 건이 넘는 트윗을 선거 기간 동안 작성했다고 나타납니다. 이 다 2012년 이른바 얘기야. SNS 기동대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2년 11월 초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진들은 SNS 기동대라는 사조직을 만듭니다. 이 조직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등 3개 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SNS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회의를 한 뒤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반쯤 집중적으로 SNS 글을 올렸습니다. 12월 3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 SNS 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당시 문재인 캠프 조한기 뉴미디어 지원단장이 이 조직을 총괄했습니다. 공식 선거 캠프 인근 빌딩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90대가 넘는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 활동 사실을 외부에 숨겼습니다. 선거일을 닷새 앞두고 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활동 흔적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설립과 유사시설 설치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SNS 지원단을 총괄했던 조한기 당시 뉴미디어 지원단장과 SNS 기동대장 차모 씨에게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조직을 만들어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까지를 잘 봐야 돼.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뭐가 걸린지를 모르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뭐냐면 사조직 금지로 걸린 거야. SNS 불법 댓글 운동으로 걸린 게 아니라 사조직 금지 규정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12년에 있었던 일이야. 문제는 이번에 벌어진 일인 거지.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을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새누리당의 시발단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를 넘어섰다. 위법성을 알고도 조직적 활동을 벌이는 등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12년에 19대 허위나 욕설이 문재인 없었어. 후보 캠프가 입주해 있는 여의도의 한 건물.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야. 문재인 캠프는 이 건물을 4층에서 6층까지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18대 대선에서
이른바 SNS 기동대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한기 전 뉴미디어 지원단장이 이 건물에 자주 드나든다는 3월 사실을 16일 확인했습니다. 보도예요. 이게. 취재 결과 조 전 단장은 지난 2월 초 문재인 캠프에 정식 합류해 SNS 생산과 대응팀의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팀은 국회 전현직 보좌진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SNS 활동을 담당하다 사조직 설립과 유사시설 설치 금지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다시 SNS 업무를 맡은 겁니다. 이번에도 SNS 업무를 좀 해서 맡은 거죠. 예.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한 거 아니에요? 균형 맞춘다고? 아니 제가 내 돈으로 아니면 어디 돈 갖다가 불법 사무실 차린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알바 고용해서 RT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니에요? 당시 여당은 국정원과 시발단까지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캠프에서도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 12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워낙 말도 안 되는 물량 공세를 하니까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좌진들의 계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내용들이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저도 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 지적했던 내용. 예, 전혀 이건 지금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SNS 상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표현 자유의 영역을 넓혀주는 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요 부분에서 지금 말이 섞인 거예요. 지금 저 조한기라는 사람은 2012년에 댓글 붙가는 그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댓글을 남기는 SNS 활동은 그 시발단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뉴스타파 팀에서 질문을 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보좌진들의 글에서 네거티브가 보였다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 얘는 뭐라고 얘기냐면 SNS상에서 개인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2014년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을 당시 문재인 후보는 그의 후원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SNS 활동을 총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사를 다시 SNS 책임자로 기용한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일까? 캠프가 그냥 이제 그 활동을 하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그 공직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니까 그 캠프 구성 때부터 하나의 좀 정부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한 게 아니냐, 관여를 좀 거쳐서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SNS상에서의 이제 여론을 뭐 이제 조직적인 어떤 동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방식도 이제 뭔가 좀 이제 새로울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좀 타진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문재인 캠프 측은 뉴스타파의 공식 질의에 대해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캠프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한기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뭐 해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비서관 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하고 있는데 조한기가 그 역할이 뭐냐고. 의전 비서관. 그 의전 비서관이 누구랑 같이 일하는 걸까요? 예. 네. 의전 비서관이면 누구랑 같이 일하는 걸까요? 일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지금까지 투표해주신 7,746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후마니타스가 뭐냐라는 질문이 중간에 들어왔는데, 후마니타스란 말 나도 뭔지 몰라서 저게 뭐냐고. 휴머니티 들어봤죠? 예, 휴머니티 인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인문주의를 얘기하는 거, 휴머니즘. 예, 휴머니즘이 인문주의를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 후마니타스가 인문학을 그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 학부야. 후마니타스가 예, 그 인문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학부, 거기를 경희대 후마니타스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보도들을 많이 했던 기관이에요. 보도했던 매체예요. 근데 이들이 이 보도를 했다고 이때 뉴스타파 후원을 10,000명 가까이 끊었다는 거 아니야. 이거 보도했다고. 이게 정상일까요? 자, 아까 그 양양, 아까 그